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지금까지 가장 많은 15만여 명이 백신을 맞은 가운데 모레부터는 경찰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도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전체 확진자의 89%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옥상으로 대피한 11명은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가연성 자재에 건조주의보까지 겹쳐 주민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주역인 군부 최고사령관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반쿠데타 측인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이 군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또 주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오늘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안에 모두 9,900만 명분의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계약한 물량이 제때 들어올지가 관건인데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9시 뉴스는 백신 수급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이번 달 초 관계부처가 백신 도입 TF를 구성한 후 첫 성과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구매 계약을 오늘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물량은 2천만 명분으로 기존 1,300만 명분에 더해 3,300만 명분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 앞서 확보한 다른 제약사 물량까지 합하면 올해 안에 계획된 백신은 모두 9,900만 명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약 2배, 집단 면역을 형성을 위한 3,600만 명의 약 3배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정부는 9월까지 협의된 물량만 모두 5천만 명분이라면서 18세 이상 인구 4,400만 명의 접종은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3차 접종 등 향후 추가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건은 역시 계약한 대로 제때 약속한 물량만큼 실제로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현재까지 실제 들어온 백신은 공동구매기구인 코백스 물량을 합쳐도 200만 명분이 채 안 됩니다. 5월부터 들어오기로 한 모더나 백신의 경우는 4월 말인 지금도 여전히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계약된 물량은 올해 안에 다 도입된다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비물 유지 협약에 따르게 되면 가격이라든지 물량, 시기 등이 밝히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의 백신 교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세한 내용을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그동안 다소 더딘 듯 보였던 국내 백신 접종도 점차 속도를 내면서 이제 1차 접종률이 4%대가 됐습니다. 모레 월요일부터는 경찰, 소방관과 같은 사회 필수 인력 등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접종 센터도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렇게 간다면 오는 6월 말까지 1,200만 명이 접종을 마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영민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백신 추가 신규 접종자는 15만 8,500여 명. 접종 시작 이후 하루 최다 기록입니다. 누적 접종자는 219만 5천여 명, 인구 대비 4.2%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300만 명에게 접종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73%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주일 안으로 80만 명 정도 더 접종해야 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접종 대상과 접종 센터가 늘어납니다. 모레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자 등 약 50만 7천 명이 접종 대상에 추가됩니다. 현재도 204곳인 예방접종센터도 29일부터 53곳 더 추가됩니다. 또 화이자 백신의 보관 유통 조건도 2주 동안은 초저온이 아닌 일반 냉동고 수준의 온도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접종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20도씨에서 2주간 보관이 가능한 걸로 변경됐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의 안정적인 접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난 한 주 평일 평균 13만 4천 명 수준이던 신규 백신 접종자 수가 15만 명 이상으로 늘고 전체 접종자 수도 6월 말까지 1,200만 명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접종차가 늘어나게 돼 있고 14,000개 위탁 의료원이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1,200만 명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 이어 미국도 얀센 백신 접종 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계획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네, 이런 반면에 산발적 집단 감염은 좀처럼 끊이지 않아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지는데 전체 확진자의 89%가 이 두 지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프로골퍼 박세리 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오늘 확진 현황 정리했습니다. 사흘 전 첫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경기도 부천의 노인 주간 보호센터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1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52명으로 늘었습니다. 출퇴근 형식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보호자와 접촉자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집에 가셔서 생활하는 이런 비의 노인 주간보호센터거든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인 거죠. 전국적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은평구 사우나와 관련해 12명이 추가 확진됐고 경남 김해에선 일가족 관련 확진자가 17명 더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 지역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 253명, 경기 인천 262명 등 수도권에서만 5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남 지역에선 182명이 확진돼 수도권과 영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이릅니다. 전 프로골퍼 박세리 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뮤지컬 배우가 확진되면서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면 박 씨처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집단 감염 차단과 생활 방역 강화라는 두 축이 확산을 막는 핵심입니다. 예방접종이 돼서 그 효과를 나타내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방역에 대한 누구의 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는 이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 달 2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해 30일쯤 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주말에도 작업자 60여 명이 출근해서 작업 중이었는데 한 명이 건물 아래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접 작업 도중에 불꽃이 튀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 위로 검은 연기가 건물을 뒤덮습니다. 19층짜리 오피스텔 한 동이 통째로 그을렸습니다. 주말도 없이 작업을 이어가던 노동자들은 창밖으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옥상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소방 헬기가 긴급 투입됩니다. 위 옥상에서 계속 팔 흔들면서 구해달라는 그랬었고 그다음에 중간 계단 쪽 복도 쪽에서 손을 흔드는 분들을 봤었어요.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60여 명이 에어컨 설치 등 내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상당수가 바로 대피했고 소방관들은 16명을 구조했지만 64살 김모 씨가 불길을 피하려다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또 17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크고 작은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건물 2층. 용접 작업 중에 튄 불꽃 때문인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공사 자재 등이 쌓여 있고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끝나지 않아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은 배관 작업 정도만 돼 있고 나머지 그 수조에 물이 찼다든지 아니면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지금은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고 300명 넘는 인원과 소방차 등 장비 80여 대가 동원된 끝에
2시간 만인 오후 1시 반쯤에서야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감식을 모레 오전에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이렇게 삽시간에 화재 규모가 커진 이유, 유난히 건조했던 날씨, 그리고 현장에 잔뜩 쌓여있던 가연성 자재들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주 전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건물 인근이라 주민들은 잇따른 화재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옥상에 고립된 작업자들을 헬기로 구조했던 긴박한 순간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건물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에 탄 외벽 마감재가 뜯겨나가고 파편들이 곳곳에 날립니다. 맹렬한 불길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대형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열기가 여기까지 와. 저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야? 불길이 삽시간에 번진 건 건물 내부에 있던 각종 가연성 공사 자재에다 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건조했던 날씨 탓으로 보입니다. 인화성 물질이 침해 같은 게 폭발하면서 불나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작업자들은 불길을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고 작업자 11명은 옥상에 고립된 지 1시간 만에야 소방 헬기를 타고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시민들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구조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너무 무섭다. 어떡해. 오늘 불이 난 건물은 앞서 이달 10일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주상복합 건물로부터 2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주민 30여 명이 연기를 마셨고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과 2주 사이에 큰 불이 잇따르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앞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당시에는 한 2시간 이상 탔는데 오늘 여기는 1시간 좀 넘게 해가지고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요새 근데 남양주에서 불이 자주 나니까 좀 불안합니다. 오늘 화재 현장 주변에서는 진화 작업 등을 위해 주변 왕복 4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미얀마 소식입니다. 미얀마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늘 자카르타에서 진행 중인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이 쿠데타의 주역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참석했습니다. 반쿠데타 진영인 국민통합정부 측이 흘라잉 사령관 체포를 인터폴에 요청한 가운데 저희 KBS가 세 손가락 경례를 했던 초모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아세안 정상들이 군부를 결코 공식 인정한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초모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는 아세안 정상들이 플라잉 사령관을 국가 수반으로 인정해서 부른 건 절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유혈 사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일 뿐이라며 아세안 국가들로부터도 이렇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They want to encourage them not to commit any atrocity, not to commit any further killing of the people in Myanmar. 미얀마 국민들은 더 결연하게 맞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The will of the people to end the military coup, to end the military regime in Myanmar, targeted against the innocent civilian.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와 세계 각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They have the financial inflow from their respective country to military regime, should review it and cut it off immediately. We cannot wait even a minute, even an hour. 초모툰 대사는 또 중국은 분명한 미얀마의 이웃이라며 군부가 아닌 미얀마 국민의 편에 서달라고 했습니다. Stop dealing with the military diplomatically, economically, and militarily. This is the best time for the China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with the people of Myanmar. 이런 가운데 유엔 미얀마 특사가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사태 해법을 논의할 거라고 했었는데 유엔 측이 흘라잉 사령관을 직접 만났을지도 관심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열린 건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오늘 미얀마의 비극을 멈출 수 있는 합의안이 나올지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원장 특파원, 흘라잉 사령관, 군복 대신 양복을 입고 회담에 참석했던데 이번 회담 매우 이례적인 거죠? 네, 아세안 정상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과 사태 해결을 논의하는 매우 특이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50년 넘게 남의 나라 내정에 절대 간섭하지 않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오늘 회담 매우 이례적입니다. 미얀마 국적기에서 내린 훌라잉 사령관은 곧바로 회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카르타 곳곳에서 훌라잉 사령관의 회담 참석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주최국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자리도 없었습니다. 네, 아직 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죠.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회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이나 중국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해법을 찾는 첫 단추를 끼웠는데 중요한 건 물론 합의안입니다. 제가 방금 반쿠데타 진영이죠. 국민통합정부 사사 대변인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t may be helpful is tell Min Aung Hlaing stop killing the people of Myanmar. Stopping killing the people of Myanmar is essential. There is no negotiation on that. 이 메시지는 미얀마 주변국들이 쿠데타 군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상들은 쿠데타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이 정도의 공동성명도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쿠데타의 주역을 외교 무대에 불러서 국가 수반으로 인정해주는 자리만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는 더 무기력해지고 유혈진압은 더 힘을 받을 겁니다. 미얀마 군정은 특별회담이 열리는데도 국민통합정부 장차관 24명 전부를 정부 전복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까지 미얀마 유혈진압 사망자는 모두 745명입니다. 지금까지 방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아 발생한 택배 갈등 사태, 큰 논란이 됐죠. 그런데 2018년 이미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도 택배 노동자와 주민들 사이 택배 갈등이 있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타협점을 찾았을까요? 이유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손수레를 끌고 곳곳을 누빕니다. 높게 짐을 쌓고 아슬아슬하게 걷는가 하면 바삐 움직이는 사이 상자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한 동에 무조건 대여섯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제가 만보기를 한번 해봤는데 거의 하루에 2만 보 이상 걸어요. 지상에 차량 진입이 안 돼 손수레로 배송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다 진입 불가해요. 한 군데도 들어가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다산 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이런 곳이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0여 곳입니다. 차 높이를 낮춘 저상차로는 지하 주차장까지 갈 수 있지만 일반 차량보다 크기도 작고 불편한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차값이 2천만 원이 넘어요. 이 아파트에서 일하시려고 일부러 바꾸신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쓰지를 못해요. 내가 나이가 66세니까 힘들지 안 힘들어. 아파트 출입구에 집화장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가 고용한 어르신들이 물건을 문 앞까지 운반하는 이른바 실버 택배를 한때 도입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하면은 서로 간에 저희도 돈도 안 되고 그 양반이 한번 했었다가 그러면 취소된 거예요? 네. 주민들 입장에선 택배 노동자들이 힘들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나름대로 할 얘기가 적지 않습니다. 설계 자체가 아파트에는 차가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뭐 배달도 저희 오토바이도 다 좀 지하로 다니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안전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갈등이 진행 중인 강동구 택배 노동자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 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다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이번에는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를 동료 택배 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강동구 그 얘기 뉴스 나온 것도 뭐 대단지던데 보니까 거기는 제가 볼 때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거기 배송하시는 기사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좋은 방향으로 저는 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관련 보도가 많았지만 관심은 그때뿐이란 반성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앵커 초대석 시간에는 시각장애 유튜버 허우령 씨와 함께 여전히 장애인들의 불친절한 세상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안내견과 함께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네.
유튜브 제작하고 계시죠? 네, 지금 저는 우령의 유디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실명하기 하루 전날 내가 겪었던 일 이런 제목의 영상이 저희가 방송 직전 보니까 조회수가 280만 회를 넘었던데 이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먼저 저도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는 저도 처음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정말 많았어요. 뭔가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편견이 많았다고요? 네, 제 스스로 자체도 장애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편견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14살이었는데 제가 만난 친구 한 분이 저한테 우령이 너가 장애가 있어도 너는 너야 라는 말을 저한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많은 분들과 또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고 또 장애라는 게 그렇게 멀지 않다? 저도 정말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나서 시각장애를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장애라는 게 멀고 어렵고 좀 불쌍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걸 영상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저도 참 감동적으로 봤는데 이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 시각장애인이 화장하는 법, 또 택시 안에서 시각장애인이 겪은 최악의 사건들 이런 일상적인 느낌의 제목들이 많은데 그만큼 본인이 일상에서 겪은 차별과 편견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쵸. 제가 장애인으로 이제 살아온 지도 10년이 거의 다 돼갔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의 뭐 장애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기존의 미디어에서 다뤄진 좀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저의 일상을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되지도 포장되지도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저의 삶을 유튜브 속에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초대를 했는데 이 10년째 이제 장애인으로 살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이것부터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 너무 많아서 지금 솔직히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강의 접근성이 장애 학생들을 고려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많이 속상하고 또 키오스크가 많아졌는데 지체장애인 분들이나 시각장애인 분들 뭐 다른 노인 분들도 정말 키오스크는 애초에 어려운 문제점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안내견이랑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내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편하신 지점들이 많이 있군요. 안내견을 아직까지도 거부하는 대중교통이나 식당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안내견에 기본 에티켓이 있는데 그것도 또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학생이시고 또 아나운서를 지망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14살 때 처음 시각장애를 갖고 저도 1년 동안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15살 때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들어가면서 방송부 아나운서로 처음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장애라는 게 그냥 나 스스로가 혼자 움츠려져 있었구나. 절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나 혼자만의 좀 움츠림이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아나운서 활동이 저한테는 너무 재미있고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나운서가 돼서 좀 내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가슴앓이 하는 소수의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장애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다루는 것처럼 아나운서가 돼서도 목소리를 멀리 퍼뜨리고 싶습니다. 네, 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족은 소수민족으로서 중국에서 한민족의 언어와 풍습을 꾸준히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힘을 보태고자 한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 목소리를 냈는데 갑작스레 중국 입국이 금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명광 씨는 조선족입니다.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중국인이자 동시에 소수민족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헌법엔 각 민족의 평등과 발전, 언어의 보존과 풍습의 자유가 규정돼 있음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향 땅은 부실 개발로 폐허가 됐고 사람도 점차 줄었습니다. 건물들이 서긴 했지만은 아직도 거기는 입주가 안 됐고 분양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땅만 이제 빼앗긴 거고.
2017년 한국에 온 지 씨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중국 정부가 조선족 학교의 모든 교재를 중국어로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점차 한글을 사라지게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 지 씨는 고민 끝에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민족의 언어를 점차적으로 잃어지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붕괴를 한 제한 조선족 동포분들이랑 우리 이런 집회를 한번 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지 씨는 중국 공안이 고향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해 캐묻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사관으로부턴 더 이상 중국에 출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 씨의 여권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이유였는데 지 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비슷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결국 지 씨는 귀화를 선택했습니다. 또 결국은 저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항의에 좀 더 참여를 하고 마음을 모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한족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조선족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푸른 기자입니다. 중국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1억 2천만 명, 전체 인구의 8.5%입니다. 중국 헌법은 이들의 정체성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중국 정부는 표준화 확대 정책이라며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엔 신장 위구르, 2018년엔 티베트, 2020년엔 내이멍구 조선족 자치구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这不是一个语言的问题。现在蒙古人的传统文化已经基本上就是被中国政府扼杀掉。 몽골족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고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3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중국 공안은 주동자 검거에 나섰고 시내엔 탱크까지 등장했습니다. 티베트에선 언어 보존 캠페인을 벌인 티베트인이 분열 선동죄란 죄명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수민족의 언어가 사라져가는 것은 중국이 획일화된 통합을, 국가 통합을 추구하지 않나 이런 점에서 우려를 빚고 있고요. 조선족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다른 민족들보단 저항에 비교적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한국과 유럽 등 해외 동포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족이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중국과 대립할 경우 우리 정부는 움직일 여지가 없습니다. 조선족은 엄연한 중국인이라 내정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신청해 법무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이제는 명절에도 잘 입지 않는 한복,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서일까요? 최근엔 중국이 한복의 원조는 자신들이라는 왜곡된 주장까지 펼쳤는데요. 이 우리 한복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시도가 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인지 안다영 기자가 안내합니다. 봄꽃을 닮은 연분홍빛 한복 자락, 무용수의 몸짓, 바람결을 따라 나붓기입니다. 한지로 저고리 소매를 만든 독특한 디자인의 한복이 시선을 끌고 옷깃을 스치며 퍼지는 노랫소리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미술관을 무대로 야외에서는 한복 패션쇼가, 안에서는 또 다른 작품들이 기다립니다. 16세기에 유행한 한복부터 말을 탈 때 입는 옷, 속옷 등 시기도 용도도 다양한 우리 전통 복식입니다. 패턴은 우리 걸 고집하면서 현대 느낌에 맞게, 그리고 색상 역시도 꽃색으로 물들인 아주 부드러운 색부터 강한 색까지 이루게. 생명작가로 알려진 김병종 화백의 그림과 한복의 고운 맵시가 어울려
인생의 봄날을 표현합니다. 봄의 정령들이 튀어나와서 우리 한복의 색을 입고 노는 느낌, 그런 의도에서 이번 미술관에서의 한복을 새롭게 젊은이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꽃가마를 비롯해 꽃신과 댕기, 놀이개 등 전통 장신구까지 잊혀가는 우리 복식 문화와 옛 여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자 예술작품입니다. 김혜순 한복 명장이 수십 년에 걸쳐 소장하고 있거나 직접 고증한 것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복의 멋과 의미를 되새기는 일. 최근 한복을 두고 불거진 원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화려하고 예쁜 옷을 왜 안 입고 다녀?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계속 이어가고 입어주는 게 우리 옷인 거지, 그걸 말로 굳이 우리 건데 너네들이 왜 이러란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